충격적인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주요 군사기관들과 역사학계가 지금 한 인물로 인해 전례 없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동안 신화로만 여겨졌던 해전의 유령이 현실로 부활하며 서양 역사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뒤집히고 있습니다. 그 이름은 바로 이순신. 그는 과거로부터 소환된 듯 전 세계 전략가들과 학자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는데요. 미국의 군사학교 기관에서는 앞다투어 이 인물에 관한 커리큘럼을 개설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일까요? 사연을 통하여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3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럼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캐롤 브래들리입니다. 48살이고 미국 국방부에서 군사자문위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기 전에 한 가지 고백할 게 있습니다. 저는 평생 감정을 억누르며 살아왔어요. 해군 사관학교에서 리더십을 가르치던 시절에도 항상 이성과 논리만을 강조했죠. 그게 내 생존 방식이었습니다. 특히 리처드 콜린스 제독 밑에서 일할 때는 더욱요. 그는 국방부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중 하나이지만 제게는 끝없는 악몽의 원천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제가 왜 변했는지 죽기 전 아버지에게 묻고 싶었던 질문과 한국에서 찾은 답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그리고 제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건네준 열쇠로 열어준 충격적인 진실에 대해서도요. 아버지는 한국전에 참전했던 군인이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아버지는 말이 없었고 가족과도 거리가 있었어요. 전쟁의 상처가 너무 컸던 거죠. 어린 제게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왜 아버지는 항상 혼자였을까요? 왜 우리에게 마음을 열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결국 아버지는 PTSD로 고통받다가 스스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하지만 더 고통스러운 진실이 있었죠. 아버지의 직속상관이었던 콜린스는 한국전 당시 아버지의 전투 보고서를 의도적으로 누락시켰고 귀국 후에도 아버지의 심리 치료를 막았습니다. 약한 군인은 필요 없다는 이유로요. 제게 남은 건 해결되지 않은 질문과 원망, 그리고 콜린스에 대한 깊은 분노뿐이었죠. 어머니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6개월 만에 심장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마지막으로 남긴 말은 아버지의 책상 및 서랍에 숨겨진 상자를 열어보렴. 열쇠는 내 장신구함에 있단다였어요. 하지만 너무 슬픔에 잠겨있던 저는 그 말의 의미를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3년이 흘렀죠.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용기를 내어 아버지의 물건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래된 군복, 훈장들, 그리고 먼지 쌓인 서랍 깊숙이 낡은 가죽 표지의 일기장을 발견했어요. 표지에는 충무공 이순신이라는 이름이 희미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누구였을까요? 처음 듣는 이름이었어요. 그때 문득 어머니의 마지막 말이 떠올랐습니다. 장신구함을 뒤져 작은 황동 열쇠를 찾았고 아버지 책상 및 서랍으로 갔어요. 구석에 숨겨진 작은 나무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열쇠로 열자 그 안에는 오래된 사진 한 장과 편지가 있었어요. 사진 속에는 젊은 아버지와 한국인 남성이 함께 있었습니다. 뒷면에는 이진호와 함께 1951년 전우를 잃은 슬픔 속에서도 희망을 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편지는 한국어로 쓰여 있어 읽을 수 없었지만 끝부분에는 영어로 당신의 목숨을 구한 이순신의 가르침을 잊지 마세요. 친구여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일기장을 펼치자 아버지의 친숙한 필체가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국 전쟁 당시의 기록이었죠. 오늘 이진호에게 들었다. 400년 전 이순신이라는 장군이 있었다고. 그는 진짜 리더였다. 그리고 몇 페이지를 넘기니 더 놀라운 문장이 나왔어요. 이순신은 말했다. 전쟁은 이기는 게 아니라 견디는 것이다. 나도 견뎌야 한다. 진호가 희생한 것처럼 나도 끝까지. 이 문장을 읽는 순간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PTSD로 무너져간 아버지가 이순신이라는 사람에게서 위로를 얻으려 했던 흔적이었으니까요.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온통 아버지와 낯선 이름 이순신으로 가득 찼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서점으로 달려갔지만 이순신에 관한 영어 책은 거의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 아시아의 넬슨이라 불리는 조선시대 해군 장군이라는 것만 알 수 있었죠. 그리고 미군 기지 도서관에서도 비슷한 결과였습니다.
어떻게 이토록 위대한 인물이 서양에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을까요? 더 중요한 건 왜 아버지는 이런 사람을 그토록 경외했는지였습니다. 이순신에 관한 논문을 쓴 한국계 미국인 교수 박지원을 찾아내는데 일주일이 걸렸습니다. 메일을 보냈고 금방 답장이 왔어요. 이순신에 관심이 있으시다니 놀랍습니다. 무엇을 알고 싶으신가요? 저는 아버지의 일기장과 사진 속 이진호에 대해 이야기했고 박 교수는 갑자기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온 메일에는 화상 통화를 해도 될까요? 이건 중요한 문제입니다. 라고 적혀 있었어요. 화상 통화에서 박 교수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진호는 한국전 당시 가장 유명한 해군 장교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는 한국판 이순신이라 불렸죠. 하지만 그의 이야기는 공식 기록에서 많이 지워졌어요. 그리고 박 교수는 더 충격적인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이진호 대위는 미군 함정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배를 희생했습니다. 그 미군 함정에는 제임스 브래들리 중위가 있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박 교수는 한참을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당시 미군 함정이 북한 해안 포격에 갇혔을 때 이진호의 작은 경비정이 미군 함정을 가리며 탈출할 시간을 벌어줬어요. 이진호와 그의 승무원들은 모두 전사했죠. 아버지의 일기에서 발견한 이름이 이렇게 직접적으로 아버지의 생명과 연결되어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왜 그토록 이순신을 연구했는지, 그리고 왜 그 고통을 혼자 짊어졌는지 이제야 조금 이해할 수 있었어요. 살아남은 자의 죄책감이었던 거죠. 박 교수와 나는 몇 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눴죠. 박 교수는 이순신의 리더십, 혁신적인 전술, 그리고 백성을 위한 희생에 대해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제안을 했어요. 한국에 오셔서 이진호의 가족을 만나보면 어떨까요? 그의 아들이 아직 통영에 살고 계십니다. 바로 한석우라는 분이죠. 그러다 문득 의문이 들었어요. 왜 미국 군사학교에서 이순신을 가르치지 않나요? 넬슨, 나폴레옹, 패튼에 대해선 배우면서요. 박 교수는 잠시 침묵하더니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게 바로 제가 연구하는 이유죠. 서구 중심의 역사 교육에는 빈틈이 많습니다. 다음 날 국방부 회의에서 새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하던 중 제 상사 리처드 콜린스 제독이 회의실에 들어섰습니다. 그는 70대 초반이지만 여전히 군부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인물이었죠. 아시아 전술은 보조 자료로만 넣자. 서양 전술이 우월하다는 건 이미 역사가 증명했어. 아버지가 그토록 존경했던 사람을 보조 자료로 치부하는 그의 말에 화가 치밀었습니다. 더구나 그는 아버지를 파멸시킨 장본인이었죠.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그건 옳지 않습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것들이 있어요. 회의실은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콜린스는 차가운 눈으로 저를 쳐다보더니 자네 아버지도 그런 말도 안 되는 생각 때문에 망가졌지.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는군이라고 비꼬았어요. 그 말에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때 제가 박 교수에게 들은 이진호의 이야기가 떠올랐어요. 용기를 내 말했습니다. 콜린스 제독님, 혹시 1951년 원산 해안에서 있었던 구출 작전을 기억하십니까? 이진호 대위가 미군 함정을 구했던. 콜린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잃은 듯 했어요. 그리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회의는 여기까지. 캐롤, 내 사무실로 따라오게. 콜린스는 얼음처럼 차갑게 덧붙였습니다. 증거를 가져오든가 아니면 더 이상 이 프로젝트에서 빠지게. 그날 저녁 박 교수에게 전화했습니다. 그는 놀라운 사실을 알려줬어요. 이순신 관련 만화책이 미국에서 12만 부 이상 팔렸어요. 사람들은 관심이 있습니다. 단지 학계와 군대가 인정하지 않을 뿐이죠. 그리고 박 교수는 제안했습니다. 한국에 와보세요. 직접 보고 느끼는 게 최고입니다. 이순신 다큐멘터리를 준비 중인데 함께하면 어떨까요? 그렇게 저는 인생에서 처음으로 충동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휴가를 냈고 한국행 비행기 표를 예약했어요. 마이클에게 증거를 가져오겠다고 말했죠. 그는 비웃었지만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이미 불이 붙었으니까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를 맞이한 건 상상했던 것과는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현대적인 건물들, 빠른 인터넷, 그리고 효율적인 대중교통. 박 교수가 저를 마중 나와 서울로 향하는 KTX에 탔죠.
창밖으로 펼쳐지는 풍경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아버지가 본 한국은 어땠을까? 왜 이런 나라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을까? 박 교수는 제 생각을 읽었는지 말했습니다. 70년 전 한국은 폐허였어요. 지금의 모습을 상상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박 교수의 표정이 진지해졌어요. 이순신 장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모든 것이 무너진 상황에서 나라를 지켰어요. 서울역에 도착해 광화문 쪽으로 걸어가는데 갑자기 거대한 동상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엄청난 위용을 자랑하는 갑옷 입은 장군이었죠. 박 교수가 말했습니다. 이순신 장군입니다. 처음으로 그 얼굴을 보는 순간 이상하게도 친근감이 들었습니다. 마치 오래된 친구를 만난 것 같았어요. 그 눈빛은 마치 아버지의 그것과 닮아 있었습니다. 단호하면서도 슬픔이 깃든 다음 날 우리는 통영으로 향했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머물렀던 제승당이 있는 곳이죠. 박물관에 도착하자 70대 노신사가 우리를 반겼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석우입니다. 오늘 안내를 맡게 되어 영광입니다. 한석우는 은퇴한 해군 장교로 이곳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다고 했어요. 한석우는 저를 특별한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캐롤 씨, 이건 우리가 최근에 만든 시뮬레이션 체험실입니다. 이순신 장군의 전술을 직접 체험해 볼 수 있어요. 화면에는 조선시대 바다가 펼쳐졌고 제 앞에는 컨트롤러가 있었습니다. 한석우가 설명했습니다. 이건 한산도 대첩에서 사용된 하깃진 전법입니다. 조선의 배들이 새의 날개처럼 펼쳐져 적을 포위하는 전술이죠. 저는 의심스러웠습니다. 400년 전 전술이 얼마나 체계적일 수 있을까요? 그런데 시뮬레이션이 진행될수록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어요. 각 배의 위치, 바람과 조류의 계산, 그리고 적의 움직임 예측까지 모든 게 수학적으로 완벽했습니다. 이건 감정이 아니라 과학이에요. 제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한석우는 미소를 지었죠. 맞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뛰어난 전략가였어요. 실제로 제가 미국 해군과 연수할 때 이순신 전술을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미국 장교들도 놀랐죠. 그 말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언제였나요? 혹시 1950년대예요. 한석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한국전 중이었죠. 당시 미군 장교들과 지식을 나눴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혹시 브래들리라는 중위를 기억하시나요? 제임스 브래들리요. 한석우의 눈이 커졌습니다. 브래들리. 그 이름을 오랜만에 듣네요. 그분을 아시나요? 저는 목이 메었습니다. 제 아버지예요. 방 안의 공기가 멈춘 것 같았어요. 한석우는 천천히 다가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이해가 되는군요. 당신의 눈빛이 그분과 닮았어요. 한석우는 회상하기 시작했습니다. 브래들리 중위는 다른 미군 장교들과 달랐어요. 이순신에 대해 깊이 알고 싶어 했죠. 전쟁 중에도 한국 병사들과 대화하려 노력했고 이순신처럼 행동하려 했습니다. 한석우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어요. 제 아버지, 이진호를 아십니까? 그는 당신의 아버지와 특별한 친구였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것이 연결되는 느낌이었어요. 네,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일기와 사진에서 봤어요. 아버지를 구했다고요. 한석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제 아버지는 항상 말했어요. 이순신 장군처럼 내 부하들을 지켜야 한다고. 그날 그는 그 말을 실천했죠. 그리고 한석우는 서랍에서 낡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건 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남긴 것입니다. 브래들리 중위에게 전해달라고 했지만 찾을 수 없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작은 편지와 함께 이순신 장군의 초상화가 그려진 부적이 있었어요. 편지에는 브래들리 형제, 우리는 서로 다른 나라에서 왔지만 같은 바다를 지켰습니다. 이 바다처럼 당신의 마음도 언젠가 평온해지길 바랍니다. 이순신 장군이 저를 지켜주셨듯이 이 부적이 당신을 지켜주길 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간직했던 비밀, 그의 침묵 속에 숨겨진 슬픔과 우정의 크기를 이제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한석우는 제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우리 아버지들은 서로를 구했고 이제 우리가 그들의 이야기를 구하는 차례입니다. 한석우는 회상하기 시작했습니다. 브래들리 중위는 다른 미군 장교들과 달랐어요. 이순신에 대해 깊이 알고 싶어 했죠. 전쟁 중에도 한국 병사들과 대화하려 노력했고 이순신처럼 행동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한석우의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아무도 그걸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전쟁은 승리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이순신과 당신의 아버지는 달랐습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건 백성, 병사들이었으니까요. 그날 저녁 한서구는 이순신의 난중일기 영어 번역본을 건네주었습니다. 이건 장군이 직접 쓴 일기입니다. 전쟁 중에도 매일 기록했죠. 숙소로 돌아와 일기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 구절에서 울음이 터져 나왔어요. 두려움은 백성을 버릴 때 생긴다. 이 간단한 문장에 제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갑자기 아버지가 왜 그토록 괴로워했는지 이해할 수 있었어요. 살아남은 자의 죄책감으로 고통받았던 거예요. 이진호가 아버지를 위해 희생한 후 아버지는 계속해서 그 무게를 짊어지고 살았던 겁니다. 밤새 울며 일기를 읽었습니다. 이순신의 삶과 아버지의 삶이 겹쳐 보였어요. 둘 다 내면의 괴로움을 감추고 자신의 책임을 다하려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제 손에 들린 이진호의 편지와 부적을 바라보았어요. 아버지가 이 부적을 받았다면 어쩌면 그토록 오래 견딜 수 있었을까요? 아버지의 마지막 순간에 이 위로가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그 생각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한서구가 제안했습니다. 울돌목에 가봅시다. 명량해전이 있었던 곳이에요. 차로 2시간을 달려 도착한 울돌목은 좁은 해협이었습니다. 물살이 거세게 흐르고 있었죠. 한서구가 설명했어요. 이곳에서 이순신 장군은 단 12척의 배로 330척의 일본 함대를 물리쳤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저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한서구는 조류를 가리켰습니다. 이 물살을 이용했죠. 자연을 아는 것이 전쟁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작은 기념관으로 저를 안내했어요. 그곳에서 명량해전 시뮬레이션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압도적인 숫자의 적함과 마주한 이순신의 작은 함대, 그리고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목소리. 우리에게는 아직 배가 있습니다. 이 한마디에 저는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이순신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했다는 이 말이 제 가슴을 관통했어요. 모든 것을 잃고도 희망을 놓지 않았던 이 사람. 아버지가 왜 그를 본받으려 했는지 이제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한서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무전통신으로 남긴 말도 비슷했습니다. 아직 우리 배가 있다. 미군을 구할 시간이 있다. 그리고 한서구의 목소리가 흔들렸어요. 그리고 마지막 말은 브래들리 중위에게 전해라. 이순신 장군처럼 끝까지 견뎌내라고였습니다. 충격에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이진호가 아버지에게 남긴 마지막 메시지였습니다. 아버지가 그 말을 들었는지도 모르겠지만 그 의미를 평생 가슴에 새겼던 것 같았어요. 제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한서구가 제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패배해 본 적이 없어요. 하지만 그건 단순히 전투에서 이겼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는 절망에게 패배하지 않았어요. 당신의 아버지도 그러셨을 겁니다. 울돌목의 거친 물살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아버지에게 전쟁은 끝나지 않았던 거예요. PTSD와 싸우며 매일을 견뎠던 것, 그리고 그 싸움에서 결국 패배했다고 생각했는데 어쩌면 그건 패배가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버지는 끝까지 싸웠으니까요. 미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새로운 계획을 세웠습니다. 아버지와 이순신 그리고 잊혀진 영웅 이진호의 이야기를 세상에 알려야 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콜린스가 아버지에게 한 일에 대한 진실도요. 국방부 데이터베이스에서 아버지의 보고서를 찾아내야 했습니다. 국방부에 돌아가자마자 비밀리에 조사를 시작했어요. 한국전 관련 기밀 해제 문서들을 뒤지던 중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콜린스가 당시 수많은 아시아 전술 보고서를 파기했고 그 중에는 아버지의 이순신 연구도 포함되어 있었어요. 전쟁은 서양식으로 치러야 한다는 편협한 생각으로요. 그리고 더 충격적인 발견이 있었습니다. 원산 해안작전 보고서에서 이진호의 이름이 의도적으로 지워져 있었어요. 구조작전은 미군의 전술적 철수 성공으로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증거를 들고 콜린스의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자 의외의 광경이 펼쳐졌어요. 콜린스는 오래된 사진첩을 보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 깜짝 놀라며 사진첩을 덮었지만 이미 보였어요. 젊은 콜린스와 다른 장교들 사이에 한국인 장교가 있었습니다. 이진호였어요. 당신도 그를 알고 있었군요. 제가 말했습니다. 콜린스는 한참을 침묵하다 마침내 입을 열었어요. 알고 있었지. 이진호는
내가 존경했던 몇 안 되는 사람 중 하나였어.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런데 왜 역사에서 지웠나요? 왜 아버지의 보고서를 묵살했나요? 분노가 치밀었지만 이순신에게서 배운 대로 감정을 억누르고 증거를 내밀었습니다. 콜린스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두려웠어. 이진호의 희생이 헛되지 않게 하려면 우리가 더 강해져야 한다고 생각했지.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강인한 군대가 되어야 한다고. 하지만 그는 서랍에서 낡은 메달을 꺼냈습니다. 이건 이진호가 받았어야 할 훈장이야. 50년 넘게 내가 가지고 있었네. 콜린스는 처음에는 분노했지만 제가 준비한 자료와 영상을 본 후 침묵했습니다. 다음 날 전체 회의에서 제 발표를 듣던 장교들의 반응은 압도적이었어요. 특히 제 밑에서 일하는 젊은 장교 로버트가 손을 들었습니다. 저도 이순신 강해 듣고 싶습니다. 이런 리더십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1명, 2명, 점점 더 많은 장교들이 동의했습니다. 발표를 마치고 나오는데 콜린스가 다가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복잡한 감정으로 가득했어요. 인상적이었어. 캐롤. 그리고 그는 낡은 편지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이건 내가 자네 아버지에게 보내려 했지만 끝내 용기가 나지 않았던 편지야.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습니다. 제임스에게 내가 틀렸다. 이순신과 이진호에 대한 자네의 연구가 옳았다. 하지만 내 교만이 이를 인정하지 못하게 했다. 이제 너무 늦었지만 미안하다. 그리고 이진호가 자네에게 남긴 마지막 메시지를 전하지 않은 것도 용서해 주길. 그는 자네를 진정한 전우로 생각했다. 마이너스 리처드 콜린스.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에게 전하지 않은 메시지라니요. 콜린스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진호의 마지막 무전. 내가 가로챘네. 브래들리에게 전해지면 그가 더 감정적이 되어 전장에서 흔들릴까 두려웠어. 그땐 그게 옳다고 생각했지. 지금은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는 자신을 위해 희생한 친구의 마지막 메시지도 받지 못했던 거예요. 그 무게를 혼자 짊어지고 끝내 무너졌던 거죠. 아버지가 알았다면 어쩌면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콜린스는 손을 내밀었어요. 지금이라도 바로잡고 싶네. 자네와 함께 전쟁과 인간에 대한 새로운 교육 과정을 만들고 이순신과 이진호 그리고 자네 아버지의 이야기를 제대로 남기고 싶어. 박 교수와 함께 전쟁과 인간이라는 공동 강의를 개설하기로 했습니다. 아버지의 일기와 이순신의 난중일기를 함께 읽는 수업이에요. 리더십은 승리가 아니라 사람을 지키는 것임을 가르치는 수업이죠. 주말에 저는 콜린스와 함께 아버지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그는 처음엔 거절했지만 결국 동행했죠. 꽃다발과 함께 제가 직접 번역한 이순신의 난중일기 일부를 가져갔어요. 그리고 이진호의 부적도요. 무덤 앞에서 낭독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이해합니다. 아버지가 왜 그토록 외로웠는지, 왜 이순신 장군을 존경했는지, 그리고 왜 그 아픔을 우리와 나누지 못했는지. 이제 이진호 아저씨의 마지막 메시지도 알게 되었어요. 아버지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결코. 콜린스는 무릎을 꿇고 묘비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제임스, 이진호의 마지막 메시지를 전합니다. 브래들리 형제, 이순신 장군처럼 끝까지 견뎌내시오. 우리는 함께합니다. 당신이 살아남았다는 것이 내게는 가장 큰 승리요. 콜린스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어요. 제임스, 내가 이 메시지를 숨겼소. 용서해 주시오. 바람이 불어오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아버지가 제 곁에 와 있는 것 같았어요. 콜린스는 공식 문서를 묘비 앞에 놓았습니다. 제임스 브래들리의 명예회복과 추서, 훈장에 관한 서류입니다. 그리고 이진호 대위에게도 미국 정부의 훈장이 추서될 예정입니다. 그날 밤 아버지의 사진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아버지가 이진호의 메시지를 들었더라면 어땠을까요? 그 긴 침묵의 세월, 그 외로움의 시간들이 조금은 달라졌을까요? 하지만 이제는 늦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버지의 유산을 지키고 그 정신을 이어가는 것뿐이었습니다. CNN에서 인터뷰를 제안했지만 거절했습니다. 이건 화제가 되기 위한 이야기가 아니었으니까요. 대신 한국과 미국을 오가며 이순신 전시회를 큐레이팅하기 시작했어요. 아버지의 일기도 함께 전시했습니다. 두 사람의 이야기가 하나로 연결되는 전시였죠. 마지막 전시장에는 이런 문구를 썼습니다. 리더십은 승리의 기술이 아닙니다. 견디는 힘입니다. 사람을 지키는 용기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 아버지의 일기에서 발견한 문장을 적었어요. 그는 내 아버지보다 강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나는 압니다. 아버지도 그만큼 강했다는 것을. 전시회 마지막 날 콜린스가 찾아왔습니다. 그는 한동안 전시물들을 조용히 살펴보더니 마침내 말했어요. 내가 얼마나 좁은 시야를 가졌었는지 이제야 깨닫는군. 자네 아버지가 보고 있다면 자랑스러워할 거야. 그리고 그는 공식 문서를 내밀었습니다. 제임스 브래들리의 명예회복과 추서 훈장에 관한 서류야. 이미 서명했어. 그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오랜 내면의 빌런을 마주하고 이제 용서의 길로 나아가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감정을 숨기지 않습니다. 이순신 장군과 아버지에게서 배운 것은 강함이란 흔들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흔들리면서도 자리를 지키는 것이라는 사실이니까요. 아픔을 인정하는 것이 약함이 아니라 그 아픔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강함이라는 것을요. 매년 한국을 방문합니다. 울돌목의 거친 물살을 보며 생각해요. 우리 모두에게는 이런 울돌목이 있습니다. 압도적인 적과 싸워야 하는 순간이요. 하지만 이순신 장군과 아버지가 가르쳐 주셨죠. 우리에게는 아직 배가 있습니다.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요. 저는 이제 이순신 장군과 아버지 사이의 연결고리가 되었습니다. 두 분의 이야기를 전하는 매개체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자신만의 울돌목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 물살을 이길 용기도 있으니까요.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